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퇴근길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이 달라져가지고 좀 조명도 좀 달라졌습니다. 예, 저희 지금 3프로 TV가 좀 방송의 중간중간 끊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인 투자를 공사와 투자가 진행이 공사를 되고 좀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낯설어진 장면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네. 머리를 잘랐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뭐 뉴스는 아니고 일단 시황 좀 정리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전장보다 0.34% 오른 2,310.55에 마감이 됐습니다. 뭐 사실 그 초반에 좀 등락을 하다가 좀 내렸었거든요. 이 표는 아니고요. 그러다가 조금 그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기관이 좀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그 부클로징을 한 것 같았는데 조금 이게 그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2차전지 주식들이 좀 올랐습니다. 뭐 LG에너지솔루션 1.25%, 포스코홀딩스 2.36%, LG화학 1.48%인데 빠진 거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어쨌든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1.15% 오른 757.1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BM 4.18% 올랐고요. 에코프로도 4.25%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생각보다는 좀 올랐는데 이게 불안하죠. 그렇죠. 네, 내일 그 BOJ 그 뱅크 오브 재팬 그 일본은행에서 또 뭐라 그러나도 봐야 되고, 이번 주에 FOMC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불안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죠.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조금 전에 이제 시황과 함께 얘기를 해주셨던 거고, 다음 헤드라인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은행들의 4분기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또 한 가지 뉴스가 나온 걸 보면은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도 0.25%포인트 높이기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뉴스인데 제가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국내 은행들이 당분간 가계대출 문턱을 좀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결과인데요. 저기요, 뭐 대출 많이 해줄 거예요?라고 덜 해줄 거예요? 많이 해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은행들이 대답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은행들이 더 많이 해줄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많은 그 은행이 많으면 플러스로 나타나게 되고, 아니 덜 해줄 겁니다라고 대답하는 은행이 많으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그래서 플러스면 대출을 많이 해주겠구나, 그리고 마이너스면 대출을 좀 조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과 함께 보시죠. 그러면 지금 은행들이 어떻게 좀 대출 행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지입니다. 파란색 네모로 치어진 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4분기 대출 태도 지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1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 분기 마이너스 2에 비해서도 한 9포인트 정도 더 대출을 조이겠다고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이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조일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3분기에서 4분기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 보면은 가계주택입니다. 가계주택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계주택 쪽, 가계대출 쪽을 가장 많이 줄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에 대한 대출 태도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관리 방안 실시, 이게 9월 13일에 있었는데, 뭐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얼마 전에 50년짜리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50년짜리 만기인데 산정 만기는 40년으로 하겠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또 대내외 경기 여건이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기업 대출도 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표 보여주시면요. 기업 대출 가운데서도 그 대기업은 그렇게 크게 줄 것 같지 않아요. 3에서 0으로 약간 보합권 정도로 줄어들겠지만, 중소기업은 지난 분기에도 마이너스 6이었다면 이번 분기에도 마이너스 6을 기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특례 보금자리론도 0.25%포인트씩 이 금리를 좀 인상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10월 3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다만 요즘에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금리가 높아지고 좀 돈 빌리기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출 태도라는 게 네. 은행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 그 시장에 경제적으로 대출 수요가 좀 많을 것 같다. 아니면 혹시 내가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뭐 이게 대출 태도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기분이 대출 태도가 네. 어떠신데요? 3분기에는 좀 정부에서 좀 해주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해줬는데 네. 지금은 요새 엄청 혼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표현이 굉장히 세던데 뭐 종놈이라 그랬나요? 아, 네. 종노릇. 종노릇. 네. 네. 은행에 종노릇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김대기 비서실장도 네. 뭐 그 지금 가계부채 터지면은 IMF 때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그 대출 태도가 변한 게 아니라 정책 태도가 좀 변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좀 아무래도 뭐 PF 문제라든지 거래 주택 거래량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이후에 정말 가파르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서 태도가 바뀐 거는 은행이 바뀌었다라기보다 정부 태도가 많이 그렇죠. 바뀌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대출 태도 지수라는 게 일종의 그 시장 참여자들의 통계 지수잖아요. 네. 그러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기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 태도는 약간 과연 정부에서 경제적일까? 이런 느낌을 갖고 있구나라는 태도 변화로. 네, 아, 경제적인 관점의 태도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헤드라인 같이 보시면은 상위 1% 근로소득자가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요? 1%면 연봉이요? 예. 1%. 억대 받을까요? 억대? 아우 당연히 억대는 되죠. 상위 그래요? 1%니까. 네. 예. 그 3억 2천만 원. 3억대입니까? 예. 근데 1%니까 그 평균이잖아요. 네. 그 앞에는 이제 100억 막 그렇게 받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 중에서 77%가 수도권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광역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자료인데요. 근로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 9,591명이니까 대충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들의 한 1인당 평균 급여가 3억 1천만 원인데 한번 표 같이 보시겠어요? 네. 표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받을까 했으면 좀 표가 좀 작긴 한데 제일 위에 서울이 그 평균 1인당 평균 급여가 3억 3,900만 원. 네. 그리고 그 인천이 3억 2,600만 원, 경기가 2억 9,300만 원 이렇게 되고 네. 가장 낮은 곳은 봤을 때 그 뭐 세종은 사실 공무원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네. 거기에서는 조금 특이하다라고 본다면 이제 제주 쪽이 조금 낮더라고요. 아니군요. 예, 제주는 제주 3억 제주 8천. 꽤 높게 네. 나왔군요. 제주는. 어, 그래서 숫자가 적은 곳이었네요. 그렇죠. 인원수가 적은 인원수가 적은 곳이 제주로 좀 네. 나타났었고요. 그 10만 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는 서울이 9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강원도는 이제 10만 명당이니까 114명, 뭐 전남은 149명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 표를 보면은 뭐 느낄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는 대부분 그 서울 생활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자산소득보다는 이제 근로자, 좀 좋은 일자리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라는 네. 게 사실 뭐 그렇게 통계를 안 봐도 대충 감은 옵니다만 그렇죠. 예, 통계로 보고 나니까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구 소멸과도 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뭐 상위 1%니까 그렇군요. 인구 소멸에서는 좀 밑단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네. 근데 사실 이런 지표들을 발표를 하다 보면은 꼭 내가 상위 1%는 아니지만 네. 왠지 서울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는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 상당 부분이 네. 그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좀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급여의 양극화 문제를 네.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하나 둘씩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준비한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약한골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실 대출 문턱 높인다는 것도 뭐 돈 많은 분들이야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으시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되면 좀 이렇게 턱끝까지 차 있는 분들이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라서 그런 류의 뉴스들이 저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보실 거는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이 2달째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표와 함께 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13일부터 20일 사이에 중소기업 3,04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 전망 지수인데요. 저 조사를 결과를 보면은 이 80.7로 전월에 비해서 2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2달 연속 하락을 하게 된 건데 이 지수는 사실 100보다 높았을 때 경기가 확장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100 이하면 경기가 위축된다고 느끼시는 게 많은 겁니다. 근데 80이 아니고요. 네, 80이 아니에요. 100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계속 안 좋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계속 안 좋은데 거기서 더 안 좋아졌다는 거고 2개월 연속 좀 감소한다는 것도 좀 한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좀 그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업종별로 봤을 때 어떤 업종에서 좀 많이 안 좋다고 느끼고 있을 것인가 보시면 가장 포인트 하락폭이 큰 게 4포인트죠.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의 그 경기 위축에 대한 느낌이 가장 많이 있으신 걸로 보이고요. 건설업도 사실 2.7포인트 하락했으니까 건설업도 사실 안 좋은 겁니다. 항목별로도 뭐가 안 좋은지 보니까 내수 판매와 수출이 좀 안 좋아서 이 많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기가 전망이 안 좋다고 느끼고 계시는 거고요. 뭐라고요? 내수하고 수출이 안 좋다고요? 다 안 좋은 거죠. 안과 밖으로 다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지난 10월에 응답한기로는 그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내수 부진, 그리고 두 번째가 인건비 상승, 세 번째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걸 장기 시계열로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위가 변한 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내수가 불만이었었고 그리고 언제나 항상 두 번째로는 인건비 상승이 가장 어려운 측면이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물가 상승을 급격하게 느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느꼈을 때 사장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죠. 아, 돈도 안 벌리는데 네가 그렇게 많이 받아가도 되겠냐? 네. 매출 부진과 인건비 그렇죠. 상승. 네, 그렇죠. 그나마 이제 원자재 가격은 뭐 유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 유가 피크 찍었을 때보다는 좀 덜한 상태잖아요. 예. 그 순위는 좀 밀려났다는 점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내수가 안 좋다 보니 기업 경기 전망도 안 좋은데 지금 금리 상황도 그다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참 어려운 기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사실 중소기업들은 요새 금리 관련해서는 네. 저기가 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상장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이자 보상 비율이 낮아서,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으로 돈을 못 갚아가지고 네. 약간 좀 부도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 얼마 전부터 김프로님이 러셀 지수 좀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하셨던 게 아무래도 이런 고금리 환경은 아무래도 취약한 쪽에 좀 더 타격을 입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LG화학 실적 나왔습니다. 오늘 3분기 실적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 3분기만에 석유화학 부문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그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전환이 되면서 범용 제품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경쟁력이 없는데 네. 고부가 제품으로 좀 수익성을 강화했다 보니까 조금 이쪽에서 흑자 전환한 게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뭐 그렇게 흑자 전환 폭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올랐는데 그러니까 딱 고만고만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좀 파랗게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기는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이 좀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첨단 소재 부분, 화학 부분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고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저렇게 조금 매출이 좀 줄어드는 모양새로 돼 있는데 이익은 조금 늘어났거든요. 이게 그나마 LG화학의 좀 그러니까 발목을 좀 잡던 게 두 가지 요인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메탈 소재, 그 첨단 소재 부분에서 아무래도 양극재 쪽이 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거기서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었고
그리고 석유화학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석유화학은 사실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 매각도 많이 했어요. 뭐 중국 관련한 그 사업도 매각을 하고 NCC 공장 같은 경우도 매각을 하려고 좀 매물을 내놨는데 제가 듣기로는 잘 안 팔린대요. 그 살 사람이 없다는 거는 중국과 경쟁을 했을 때 좀 대응하기 힘들겠다는 구조적으로 얘기겠죠? 좀 힘들다는 네네. 얘기인데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프타 분해 시설 이 공장은 매각보다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 안 믿습니다. 어, 안 왜요? 판다 그래야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든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조금 그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매출이 13조 5천억, 영업이익은 8,600억 기록했는데요. 매출이 5.9% 감소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극재 소재 좀 떨어지면서 그랬고 영업이익은 많이 늘었어요. 39.3% 분기 대비로 네.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9.3% 늘어서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도 5.6%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 그 우리가 석유화학이라 그래도 네. 똑같이 그 나프타 크래킹하는 그런 설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태양광 패널 필름용 소재라든지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쪽에서는 수익이 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에서도 NCC 같은 거는 조금 안 좋을 거고 요런 쪽은 조금씩 늘어날 건데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뭐 이렇게 대단하게 좋아서 낫다라기보다는 네. 그 원재료를 언제 샀느냐 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예, 그건 예. 좀 실적에 도움이 되죠. 예, 그것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좀 인프라 투자 쪽에 집중이 돼서 네. 그 뭐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시황이 뭐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이 부분이 중국이 조금 살아나는 모양새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뭐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흑돼지 신동님이 우선주 배당 많이 주나요? 뭐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여기가 배당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이런 회사들은 배당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의 시클리컬 할 때는 괜찮은데 네. 경기 안 좋으면 신규 투자를 네.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렇죠. 사업이잖아요. 양재 사업하다 보면은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LG화학은 그 LG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어떻게 좀 팔아서 자금 조달을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LG화학 주식 팔면은 LG화학 주주분들이 되게 안 좋아합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수산화 리튬과 양극재 판가가 무려 20% 이상 하락을 했대요. 네. 그리고 4분기에도 리튬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서 3분기 대비 규모는 좀 축소가 되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저희가 그 압권 뉴스 채널 하나 만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녹음한 거 있었는데 그 LG화학이 이제 모로코 현지에 LFP 공장 만들고 있거든요. 이 여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자동차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만들어서 미국에다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모로코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예, 나왔습니다. 저희 압권 채널에서 모로코 이야기를 했죠. 네. 아, 맞다. 저희 뉴미디어 취재팀에서 압권 채널 만들었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유튜브에서 압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안 나옵니다. 이제 신생이라. 신생이라 안 나오고요. APKWON 네. 압권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렇죠. 지금 이것도 나오네요. 띄워주시네요. 와, 띄워주시네. 쇼츠 한 3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좀 긴 거 한 8분짜리, 15분짜리 하나 올라가 있고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자,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뉴스 전해 주시죠.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한번 보여주세요. 메로나의 배신. 메로나 좋아하십니까? 올 때 메로나? 에? 뭐라고요? 저는 뭐 저희 가족들도 메로나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메로나의 배신이라고 썼을까요? 탈지 분유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 인상된 틈을 타서 가격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월 원유 가격 인상 발표 이후
원유를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되어 가공식품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원유 가격이 올랐을 때 실제 아이스크림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오늘 조사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예.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은요. 지난 2월 그 빙거업체들의 가격이 인상되었던 그 시기에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밑에 그 이름이 좀 나와요. 네, 보시면 메로나가 24.3% 올랐고요. 그리고 월드콘이 10.5%, 투게더 바닐라 맛이 14.7% 올랐는데 그 당시에 원유 가격 상승률은 가장 오른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5.2%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그 원유 가격만으로 제품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아니니까 뭐 그래도 올릴 수 있겠구나 싶은데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자,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탈지 분유 가격입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오히려. 2020년에 비해서 2023년에 탈지 분유 가격은 많이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던 제품 가운데 원유를 사용하는 제품은 투게더 바닐라 맛이고요. 월드콘이라든지 메로나는 탈지 분유 내지는 뭐 혼합 분유 이런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로나는 사실 원유의 가격 인상과 크게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지 분유를 사용했는데 메로나의 가격은 한 24%나 높였으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됐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물건 가격 올리는 것에 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네. 진짜로 이게 좀 재료비가 비싸지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올라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주 가격도 뭐 출고가는 조금만 올리면 그 뒤에 막 유통 가격 계속 붙어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이거를 빨리 올리는 사람이 유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원유 가격 별로 안 올랐는데 그리고 탈지 분유 가격 오히려 내렸는데도 저렇게 올린다라는 거는 네. 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그 인상폭을 조금 더 잡으면서 네.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견뎌보자 뭐 이런 게 정부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시기만 좀 지나면 유가도 좀 내려올 거고 네. 금리도 내려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다 낮추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이게 원자재 가격이 낮아졌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인상을 하는 것은 참 보기 안 좋네요. 보기 안 좋기도 사실 근데 인플레이션 막바지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 원재료 상승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운송료 상승 다양한 부분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 그런 것도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좀 그냥 대놓고 봐도 야, 넌 탈지 분유 사용 안 하잖아. 근데 왜 올랐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참 우리가 먹거리들이 다양한 곳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론이 들어가지 않는 메로나. 아까 누가 채팅창에서 저희의 그 노잼을 보완해 주시는 저희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 얘기를 들어서 메론이 들어가지 않는 메로나를 한동안 안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256% 폭증했다라는 관세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전에부터 되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국내 전기차 판매가 줄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 그 당시에 시장에서 좀 업체 쪽에서 좀 들었던 얘기는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굉장히 싸게 들여오는 걸 발표를 하면서 네. 거기 구매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전기차 판매가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네.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를 보니까 3분기에 중국산 승용차 수입액이 3억 4,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256%나 증가를 했습니다. 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전체 승용차 수입액 중에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12.6%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같이 보시면은 독일산이 30%가 줄었고 미국이 38.5%가 줄었고 영국도 13.9%. 근데 일본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일본은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지금 9,600만 달러에서 3억 4,200만 달러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게 뭐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들어온 거냐? 뭐 당연히 아니죠. 이게 테슬라 물량이 들어온 건데 상반기에 그 3,733대가 팔렸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6,746대 팔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하반기에 테슬라가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을 들여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국내에서 아이오닉 5 판매량이 9월에 612대가 팔렸는데 네. 5월에 2,396대가 팔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만에 거의 4분의 1 토막 네. 났고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344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판매량이 줄어드는 모양새는 네. 났지만 이게 결국 테슬라 저가 테슬라 전기차의 물량이었다. 이게 대기 수요가 반영되면서 이번 채널 그 통계에는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시간 별로 없으니까 헤드라인만 전해드리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금융상품 주택연금 어르신들의 노후를 좀 챙겨드리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요인의 1위는 자녀의 동의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눈치 보고 주택연금 가입 못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은가 봐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자기 집 자기가 연금 드는 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녀의 동의라는 통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KDI에서 발표한 자료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가 뭐가 있었냐면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긍정적인 그러니까요. 통계인데 이거를 반대로 봤을 때 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는지를 보니까 저쪽 반대편에서는 이게 또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참가하면서 출산을 안 하더라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제 그 저출산의 또 어떤 그 장기적인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면서도 출산율을 낮추지 않도록 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악권 채널 유튜브에 오시면 APKWON 네. 악권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